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특수 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도주 사흘 만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지인에게 전화를 걸자 이를 역추적해 붙잡았습니다. 경기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7살 장애아이가 30대 강사에게 상습 폭행을 당했습니다. 센터 내부 CCTV 영상에는 강사의 폭행 정황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 여성이 경남 통영의 욕지도를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술에 취한 중년 남성이 허락도 없이 일방적인 대화를 이어가더니 심지어 볼에 뽀뽀까지 한 겁니다. 큐르로 안녕하십니까? 자,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아까 좀 전에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정말 오늘 안 나오려고 했는데. 안 나오려고 했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근데 아무튼 빨리 그거 무슨 얘기예요, 그거 빨리. 오늘 이번 카메라. 한국 시리즈 지금 제가 좋아하는 팀 그 경기가 오늘 시작된 LG 트윈스? 29년 만이어서 예. 고민을 좀 했지만 그래서 제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저번에 여름휴가 일주일 동안 비웠는데 또 안 나오려고 그랬어? 그래서 혼날까 봐. 그러니까. 여름휴가라 가을휴가. 가을 휴가. 네, 알았어요. 네. 그래요. 뭐 야구 추운데 뭘 야구를 가서 봐. 그냥 여기 스팀도 따뜻한. 말이 안 나오죠, 잘. 여기 따뜻한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따뜻합니다, 아주. 근데 화장 안 하셨어요? 했어요. 진짜? 네. 덜 됐나? 좀 그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너무 길어졌어요.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가을은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가버렸습니다. 갑자기 한파특보라뇨. 오늘 진짜 추웠습니다. 절기상 내일이 입동인데 오늘보다 더 춥다고 하네요.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진다고 하니까 옷 따숩게 입으시고 어르신들 가급적 실내에 계시고 따뜻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죠. 자, 보고만 있어도 체온이 확 올라버리는 사건 반장 정말 강추합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자, 이자연 기자, 백성문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재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미용실에서 TV는 손님들 때문에 그냥 켜놓긴 하는데 사반할 때는 일에 집중을 못하겠어요 하신 여주의 OS 미헤어 이고은님. 커트 하시는데 집중을 못하시면 어떡해요. 자, 매일 저녁 6시 30분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신 순천의 정미숙님. 사랑하는 동생 현정아, 그 일은 네 탓이 아니란다, 자책하지 마 하신 광명의 이승리님. 무슨 얘기였을까요? 자, 그리고 말이죠,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맞아서 선물 보냈습니다 하신 장수희님. 자, 저희 좀 보여주세요. 저희 이렇게 잘 나눠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요, 며칠 전 새벽에 갑자기 TV가 저렇게 켜졌어요. 예약을 걸어놨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저희 집 TV는 켜면 직전 채널이 바로 나오는 식이지 저렇게 부팅이 되진 않아요. 우리 집에 귀신 사는 것 같아 하신 고미수님. 좀 무섭습니다. 추운데. 자, 오둥이 토끼 2마리 냥이 키우시는 이진영님, 도레미님, 주선희님, 애리조나의 김성희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서바 뉴스 육박.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남현희 출국 금지입니다. 자, 바로 어제 남현희 씨가 이 전청조의 사기 공범으로 경찰에 입건돼가지고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는데, 자, 조사 마치고 나온 남현희 씨 기자들 앞에 선 모습부터 보고 가시죠. 피해자란 입장 혹시 변함 없으신가요? 사기 범행 정말 모르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전청조 씨 펜싱학원 수강료 본인 계좌로 받으신 사실 있으신가요? 혹시 본인 입장과 다른 점 있으실까요? 자, 정말 2, 3주 전까지만 해도 사기꾼에 의해 철저히 농락당한 피해자에서 이제는 사기 공범 피의자가 된 남현희 씨. 출국 금지 조치까지 오늘 내려졌다고요? 네, 남현희 씨 어제 한 10시간가량 조사를 마치고 나왔는데요. 이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입건이 된 거고 아직 혐의가 있다고 저희가 단언하기는 어려운 단계입니다. 일단 경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고 해서 혐의 사실이 확정됐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그거는 일단 오해를 풀어드려야 될까지 먼저 말씀드리고, 일단 경찰이 출국 금지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건 남현희 씨가 지금 본인은 피해자고 본인은 사기 공범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남현희 씨가 해외를 좀 자주 나가는데 해외를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조사가 불가능하죠. 거기에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크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 출국 금지 조치를 한 상황이고요. 일단 남현희 씨는 조사 과정에서도 본인은 피해자일 뿐,
그러니까 사기 공범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변호인이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지금 전청조에 대한 수많은 고소 사건 중에 남해일 씨를 고소한 사건이 딱 한 건인데 피해액이 한 11억 원 정도 되고 전문직 부부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전문직 부부, 피해를 11억 원 번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전청조의 처벌보다 11억 원을 다 찾는 거죠. 예. 근데 전청조는 지금 돈이 없다고 하고 그럼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남현희 씨가 아무래도 자력이 더 있으니 그래서 피해 회복을 위해서 고소를 한 것이지 혐의가 있다라고 단정해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계속 지켜보죠. 자, 다음 이어갑니다. 영업 중 오물을 확입니다. 사방 가족께서 보내주신 그야말로 충격적인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카페 한 여성 입장합니다. 갑자기 계산대 위에 무언가를 탈탈탈탈탈탈. 아, 그 정체는 음식물 쓰레기. 자, 바닥에 떨어진 것까지 주워 던지고 직원에게 가는 여성. 뭐라고 소리치고요. 여성의 어머니까지 이제 합세해서 저렇게 난동을 피웁니다. 갑자기 주방까지 들어와서 착즙 중이던 오렌지 주스까지 확 끼얹었어요. 아유. 자, 그리고 그대로 퇴장합니다. 아니, 저 매장에 손님도 있었다는데 이게 벼랑간 뭔 짓이에요 이게. 근데 진짜 황당한 일인데요. 지난 11월 5일 오전에 위층에 사는 모녀가 1층 카페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다고 하는 지금 저 영상입니다. 남양주의 한 상가주택 건물 1층에 자리를 잡은 카페인데요. 지난해 2월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5일 오전에 위층 사는 가족 중에 아들이 찾아와서 아니 환풍기를 안 끄셔서 어머님이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 좀 많이 힘들어했다. 그래서 제보자 입장에서는 죄송하니까 주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상황이 다 마무리되나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전 10시가 좀 넘는 시각에 갑자기 60대 어머니가 내려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밤에 시끄러운데 오늘 영업할 때는 환풍기를 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15분가량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딸이 와서 우리 말을 왜 안 듣냐라고 난동을 피우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 봉투 2개를 들고 와서 계산대에 투척했습니다. 또 주방으로 들어가서 착즙하고 있던 오렌지 주스를 또 뿌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일단 뭐 여러 차례 이 환풍기와 관련해서 갈등이 좀 있었나 봐요. 이 제보자가 영업이 끝나고 환풍기를 실수로 끄지 않고 갔다가 항의 전화를 받고 새벽에서 끄기도 하고 여러 차례 있었는데 아무리 환풍기를 끄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해결된 상황에서 와서 저렇게 행패를 부린 건 이건 뭐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밖에 자, 없을 지금 것 같습니다.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1년 10개월 동안 환풍기 갈등이 총 4번. 자, 양 변호사님. 물론 아무튼 이거 뭐 힘들었을 수는 있죠. 예. 하지만 저렇게까지 해야 될 상황인지는 뭐 공감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게 또 환풍기가 주방 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카페 위층에 2집이 있는데 이 막상 그 윗집에 주방 쪽에 있는 집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 한 집만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머님이 굉장히 소리에 민감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1년에 2번 정도 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정말 의아한 상황이고 경찰에서도 아마 이걸 업무방해 같은 걸로 입건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건 보고가 나오게 되면 형사 처리가 될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후 접근금지 신청까지 하라 이 모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이고요. 글쎄 저거는 뭐 업무방해라든가 아니면 재물손괴 같은 걸로 결국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이고야. 왜 저렇게까지 하셨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다음 이어갑니다. 상식 없는 행동 맞아요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아니 어이가 없었어. 사람이 주차하는 거예요? 아 됐어. 다음부터 이러지 말아주세요. 사람이 이렇게 TV에서 막고. 보던 거 여기서 본다. 뭐 그딴 눈으로 쳐다봐. 됐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말이 상식적으로 쳐 보이지도 않는데 자리가 사람이 막혀도 되는 거. 상식 없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진짜 싸가지가 없는 그런 거. 아니 판문철 TV 안 봤어요? 다 쓰면 이렇게 됐어. 하겠냐고. 알았어. 아, 교수님. 예. 저런 일들이 하하. 꽤 많습니다. 예. 그 뭐 주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지난 11월 1일 오후 4시 40분에 경기 안양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차주가 아내하고 자기 아이를 태우고 마트를 찾았는데 이제 주차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차량이 빠져나갔는데 이제 거기 가보니까 그 빈자리에
한 여성이 서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앞에 서니까 아, 여기 자리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주차할 차량이 없었는데 미리 이제 막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차주가 어이없고 황당했지만 그냥 가려고 했는데 여성이 아마 저 눈빛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기분 나쁘게 쳐다봤대요. 그래서 순간 화가 난 이 차주의 그 아내가 반말로 이제 대응을 하니까 그 차주가 이제 상식적으로 차가 없는데 왜 자리를 갖다 사람이 많냐? 그러니까 내가 상식이 없게 보이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가 말꼬리를 가지고 이제 그 문제가 된 건데요. 한 50초 정도 저런 상황이 이제 이어졌고 결국 이제 차주 측이 잘 비끼면서 이제 문제가 이제 종결이 됐는데 서로 말을 더 섞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런 거 가지고 또 이제 나중에 뭐 어떤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는데 저 정도 선에서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예, 뭐 각자 판단이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운전 중 휴대전화 삼매경입니다. 역시 사방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 기사의 이 왼손에 들린 건 바로 휴대폰. 카톡을 하는 건지 아니면 유튜브를 보는 건지. 자, 휴대폰에는 일단 뭐 푸른색 선이 이렇게 미세하게 보이는데요. 힐끗 화면 내용, 네, 푸른색 선. 힐끗 화면 내용도 읽었다가 앞도 잠깐 봤다가 전방도 주시했다가 그야말로 고개 운전 중. 아니 이게 시내를 달려도 위험천만한 일인데 시속 100km를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저걸 한다고요? 아니 지금 내가 뭘 본 거야 지금? 아, 근데 진짜 보기만 해도 제가 다 아찔한데요. 어제 오전에 오산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고속버스 안입니다. 제보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사 바로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처음에 차가 좀 많이 좌우로 흔들리더래요. 그래서 바람이 오늘 되게 심하게 부는구나 라고 하다 유심히 보니까 운전대는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데 제보자 생각으로는 저게 주식창을 보고 있었던 것 같다는 겁니다. 세상에. 근데 이거 잠깐 그 파란색 집중하면 선. 네, 잠깐 집중하다 하면 그건 정말 대형 사고로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어제 공매도 금지한 것 때문에 팍 뛰었잖아요. 그래서 그랬나요? 그래서 저게 한 10분에서 20분 동안 계속 저 상황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나중에 저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운전기사가 이제 탑승객들에게 전체적으로 사과를 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다음에는 제보자의 느낌이겠지만 갑자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잘 지키지 않고 좀 난폭 운전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안 받지만 이게 뭔가 이를 문제 삼는 거에 대해서 화풀이 한 게 아니냐 이런 심증을 갖고 계신 건데요. 그래서 이 해당 버스 기사의 지금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거는 말 그대로 본인도 본인이지만 저 버스 안에 탑승한 승객들의 생명을 걸고 지금 운전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절대 저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별별 도둑들입니다. 역시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무인 사진관에 들어오는 한 여성. 자, 모자, 마스크, 안경까지 풀 무장. 곧장 진열대 쪽으로 가는데요. CCTV를 등지고 선 이 사람 사진 담는 봉투를 한 뭉텅이를 저렇게 집어 들더니 뒤를 한번 쑥 들어보고 퇴장합니다. 아우 진짜 저게 뭐라고 저걸 훔쳐가. 쓰레기 봉투 훔쳐가는 것보다 더 황당합니다. 네, 저게 지난 5일 서울의 한 무인 사진관인데요. 밤 11시 20분쯤입니다. 중년가량으로 추정이 되는 여성이 들어와서 곧장 진열대로 갔습니다. 여기에는 그 사진 찍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게 소품으로 비치해둔 안경이 있고요. 그 옆에는 그 인화된 사진 담아갈 수 있게 투명 봉투를 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들어오자마자 CCTV를 등지고 서더니 저 투명 봉투 30-40매를 한 번에 집어서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 모자랑 안경, 마스크 쓰고 곧장 저 봉투만 집어 나간 걸로 봐서는 의도적으로 저거 훔치려고 여기 온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제보자는 그동안 사진 담는 저 봉투만 다량으로 훔쳐가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 아마도 동종업계 점포인데 사진 담는 비닐봉투가 소진이 돼서 이 점포의 봉투를 몰래 가져간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하기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락해서 부탁했으면 흔쾌히 내어줄 수 있었을 텐데 몰래 훔치는 것보다 같은 업종끼리 서로 배려했으면 좋겠다. 라면서 이 제보 주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게 사진관 하는 분이 아니면 저걸 굳이 저렇게 가져갈 일이 없단 말이죠. 자, 이번에도 황당한 절도 사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걸어가는 두 여성.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어머 이 꽃 예쁘다. 내 스타일이야. 확 저렇게 꺼내 들더니 확 뽑아 들더니
자 들더니 머리카락을 너 그러지 마, 그거 가져가지 마, 뒷사람 일행이 딱 하는 듯 그냥 갑니다. 꽃도둑, 화분도둑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양 변호사님 아시잖아요. 주로 중장년, 세상에 딱 봐도 20대 초반인데 왜 저러고 살아 진짜. 아니 그러게 말입니다. 저게 지난 10월 29일 날 서울 마포에서 벌어진 일이랍니다. 밤 9시였다라고 하는데요. 보신 것처럼 바구니에 꽃을 넣어서 저희가 정확히 보이진 않는데 판매용 같이 보이죠. 장식용도 아니고 저걸 그냥 쓱 뽑아서 가져가 버린 겁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20대여서 보이는데 뒤에 따라오던 여성이 야 그러면 안 돼 하는 식으로 머리카락을 잡긴 잡았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요. 글쎄 예쁜 꽃 가져가는데 어울리지 않는 예쁜 마음이 전혀 아니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자 엘리베이터 없는 4층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전해주셨어요. 네, 그 엘리베이터 없는 4층 건물에 택배 기사가 쌀 3포대를 그냥 던져놓고 가서 화가 났다 이런 사연입니다. 이 사연자 지인이 시골에서 직접 농사지은 쌀을 보내준다고 해서 배달받기로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택배 기사가 초인종을 눌러서 나가봤는데 이 택배 기사는 이미 저 아래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문 앞이랑 계단 쪽에 쌀포대들을 마구잡이로 던져놓고 가고 있었던 거죠. 사연자 사는 곳이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4층이라서 사실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택배기사가 내려가면서 사연자 들으라는 듯이 계단 너무 높네 라면서 비속어 섞어서 혼잣말까지 하고 갔던 겁니다. 이 사연자는 기사님들 힘드신 건 알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취급받으니까 너무 속상했다고 전했고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4층으로 쌀 3포대 배달받았으면 이 정도 화가 나서 표현하는 택배기사가 당연한 건지 아니면 비속어 섞인 혼잣말로 눈치까지 받은 이 집주인의 심정이 더 공감되는지 묻고 싶다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 제보자께서 직접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방금 보신 사파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택배기사입니다. 저기요 이자연 고객님 진짜 양심의 털이 수북하게 나셨어. 20kg짜리 쌀포대 하나도 아니고 3개야 3개. 그것도 자그마치 4층을 내가 깽깽깽대고 올라가는데 뭐 다리가 풀려서 그거 좀 던졌기로 하니 뭐 화가 나고 속상해. 이 양반아 배송 거절 안 한 걸 다행으로 하나. 진짜 갑질도 정도껏 해야지 말이야. 그게 속상해서 방송사에 제보를 해? 동그라미. 오. 좋습니다. 이 구도 좋아요. 다음 사연자. 어머머머머머 백성문 기사님. 진짜 완전 웃겨. 털은 그쪽이 났거든요. 턱에. 제가 엘베 없는 집에 살아서 미안해요. 미안한데 하지만 그건 그거고. 세상에 이렇게 막 던져놓고 가면 어째? 그러다 쌀포대 터지기라도 했으면 옆구리 터졌으면 어쩌려고? 진짜 별꼴이야 정말. 그리고 왜 현관문에다 대고 욕하고 가? X. 자, 양 변호사님부터 들어볼까요? 사실 이제 저거는요 사실 택배 기사분의 잘못이라기보다 저는 택배 업체의 잘못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택배 때문에 분쟁도 종종 있어요. 이렇게 사연들 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조금 더 섬세하게 좀 분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택배하시는 분들 정말 바쁘고 힘들게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거든요. 저 정도면 상당히 본인 입장에서 화가 날 만한 상황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 그 분풀이를 또 어쨌든 고객에게 풀이한 건 잘못됐다라고 해서 저는 X를 들긴 했는데 저런 거는 좀 서로 좀 차이를 좀 둬야죠. 채팅창 분위기와는 많이 다릅니다. 자, 교수님. 사실 저 4층에 사시는 분이 엘리베이터 없는 게 저분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없는 그 뭐 어떤 건물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런 문제가 되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사실은 이 X를 쳤지만 저 택배 기사 저분도 저는 이해가 가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이 조금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를 하시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 앞에서 이 사실 여자분한테 비속어를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 상당히 좀 불안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이왕 고생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매번 4층, 5층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왕 이거 먹는 건데 아마 시골에서 아마 부모님이 보내신 것 같은데 예. 좀 이렇게 쌓아놓고 가시면 서로가 기분 좋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하나 좀 그 아이디어를 드리면 예. 이런 경우에는 이 주인 되시는 분이 음료수를 하나 들고 밖에 서 있는 거죠. 예, 그 진짜 우리 4층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음료수를 드리면 그분도 조금 기분이 나쁘다 하더라도 그렇게 표현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죠. 이거는 OX 문제라기보다는 좀 어떤 상황적인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백 변호사님. 사실 만약에 택배 기사분이
도저히 너무 무거워서 뭐 갖고 올라가기 힘든 상황에서 먼저 연락이라도 해서 협의라도 좀 했으면. 아마 현관에서 이 문을 열 때 뭐 띵동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건 뭐 너무 이 지금 4층까지 올라가기 좀 힘드니까 좀 1층에 그냥 놓겠습니다라거나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없었다면 사실 택배기사 입장에서 어쨌건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지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올라갔으면 제대로 놓고 내려오는 게 맞는 거고 아니면 처음부터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 뭐 중간에서 만나든 1층에 놓고 가든 다른 방법을 시도를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층 주인이 뭔가 좀 신경질적으로 깎고 올라와 막 이렇게 얘기했다면 저렇게 해도 택배기사 손을 들어줄 만한데 그게 아니라면 저 상황에서는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택배기사 손을 들어주긴 좀 어렵네요. 궁금합니다. 이 기자의 생각. 제 생각에 사연자분께서 충분히 좀 기분 나쁘실 상황은 맞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 택배 기사님이 뭐 시킨 사람이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방법은 없고 또 이걸 들으라는 듯이 욕을 했다고는 하지만 뭐 직접적으로 욕을 한 게 아니라 계단이 너무 높네라는 말에다 비속어를 섞은 거였기 때문에 그냥 힘든 일 하셨는데 이 정도는 그냥 나도 기분 나쁘지만 그냥 넘어간다 하고 넘어가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전 동그라미 선택을 했습니다. 이 가족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 주셨는데요. 담비맘님, 당연한 건 아니지만 너무 힘드실 것 같긴 합니다. 이 십다 망고 먹고님, 20kg 하나면 몰라도 3개는 좀 아니죠. 케리안님, 4층까지 세포대 옮기면 내 물건이라도 욕 나올 것 같은데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최유리님, 힘드신 건 알겠지만 그래도 직업인데 어쩌겠습니까? 하기 싫어도 그냥 하셔야 되는 게 뭐 직업 아닐까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대구의 정세영님 보고 계시죠? 지난 2일 목요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골목길에 주차하셨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으셨다고요? 속눈썹 관리를 받고 있는데 야 빨리 차 빼! 하는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막 달려갔더니 자 덩치 큰 한 남성이 갑자기 온갖 쌍욕을 팍팍팍팍팍 일단 사과를 하시고 무서워서 차에 탔는데 이제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야이씨 문 열어 죽인다 하면서 또 폭언을 결국 저 남성 특수 협박 모욕죄로 입건이 된 상태라는데 바로 그 체육관 사장이었다는 겁니다. 자, 사건 이후 충격에 지금 밖을 나가지 못하고 계신다고 해요. 이 세영님 왈 제가 남자였어도 이랬을까요 하셨는데요. 여성들 앞에서만 헐크가 되는 인간들이 있죠. 자, 빨리 기운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에 딱 맞는 비타민 B를 찾으신다면 고려온단 메가도스 B를 선택하세요. 활력 비타민 B군 8종을 좋은 원료로 한알에 고려온단 메가도스 B. 지금 활력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고려온단 메가도스. 이 자동차는 말하고 있다. 지금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이 순간 더 빛나도록.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도주 사흘 만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지인에게 전화를 걸자 이를 역추적해 붙잡았습니다. 김길수 검거 당시 상황을 짚어봅니다. 자, 63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어제 경찰서의 모습 드러냈죠? 보고 가시죠. 왜 도망치셨어요?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 탈출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계획 안 했어요. 조력자 있나요?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 투블럭 스타일, 헤어스타일. 자, 뭐 마지막에 포착된 모습 그대로네요. 네, 어젯밤 11시 50분쯤에 이 안양 동안서에 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색 계통 가을용 점퍼예요. 검은색 바지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요. 그 머리 스타일도 이른바 투블럭 스타일, 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모습과 같았습니다.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고 경찰서 입구에 들어서서 내부로 향하는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 숙이고 있었습니다. 범행 계획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계획 안 했다고 답했고요. 조력자 있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짤막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외에 왜 도주했냐, 뭐 안 잡힐 거라고 생각했냐 이런 질문에는 아무 답변하지 않은 채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자, 잡히기 전의 모습이 근처 CCTV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그 장면 보시면서 이 기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보여주시죠. 네, 영상의 왼쪽을 보시면 됩니다. 검은색 상하이를 입고요. 우산을 쓴 남자가 바로 김길수입니다. 잠시 뒤에 이 남성 여럿이서
이 남성을 제압하고 있는데 이 경찰이 김길수를 잡기 위해서 뛰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마침내 검거가 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붙잡힌 뭐 경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김길수 같은 경우 일단 경찰들은 가방이 없는 걸 보고 분명히 아는 사람한테 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그래서 지인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관리를 했고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최초에 안양 병원에서 탈주해서 의정부에 가서 택시를 타고 가서 돈을 줬던 여성 기억하시죠? 예. 그 여성에게 다시 전화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경찰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여성이 경찰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여경이 그래서 이제 그 여성과 함께 있는 그 과정에서 예.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여성한테. 근데 이게 뭔가 휴대전화가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경이 바로 직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좀 이상하다 해서 경찰 상황실에 바로 연락을 해서 이 번호에 대한 위치 추적을 부탁을 했던 거고 그 발신지가 바로 저 공중전화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이 출동을 했고 지금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김길수가 길을 걷다가 뭔가 느낌이 안 좋다. 경찰이 좀 내리려는 분위기를 보니까 뒤돌아서 도망가다가 결국 9시 24분에 저렇게 검거가 된 겁니다. 근데 뭐 보도를 보니까 김길수를 구치소에다가 넘겼다는데 그건 무슨 의미죠? 아, 다른 게 아니라 어쨌든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가 도주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뭐 몸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 형사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엄격하게 절차를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길수에 대한 권한이 누가 이 김길수를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게 법적으로 맞느냐를 따졌는데 보니까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수용된 상태에서 그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사람이 도망갈 경우에는 교도관이 체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붙잡긴 붙잡았지만 지금 64시간째 만에 붙잡혔으니까 72시간까지 뭐 얼마 시간이 안 남은 8시간 정도 남아서 급하게 새벽에 구치소 쪽으로 인기를 한 겁니다. 안 그러면 만약에 72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럼 뭐 72시간 전에 잡았으니까 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다시 구속을 시키면 이중 구속이 된다거나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구치소에 인계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도주국의 전말입니다. 자, 이게 참 경찰 조사에서 숟가락 손잡이 먹고 일단 뭐 복통을 호소하면서 화장실 갔다가 도주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걸 내가 의도한 게 아니다. 그럼 뭐 그 손잡이를 뭐 자기가 먹은 게 아니라 누가 먹은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 도주가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숟가락을 왜 삼켰냐? 여기에 대해서는 유치장에서 밥을 먹다가 숟가락이 부러졌는데 문득 교도소 가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에 그냥 삼킨 거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구치소에서 병원에 갔을 때는 병원에서 화장실 다녀오다가 우발적으로 뛰어서 도주를 결심했다. 계단으로 정신없이 뛰다 보니까 1층보다 더 밑으로 내려간 것 같다. 그 지하에서 병원 관계자의 옷을 입고 도주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교수님 뭐 평가를 좀 해주시죠. 글쎄요, 실제 이제 우리가 보통 뭔가를 갖다가 입으로 집어넣고 뭐 배가 아프다, 나 병원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바깥쪽으로 난 나오고 싶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분명히 지금까지 뭐 여러 그런 사건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교도관들이 좀 더 긴장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병원 입원실 같은 경우는 그 화장실이 입구하고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용변 본다라고 하면 어차피 수감자의 보호 장비를 갖다 풀어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수갑을 갖다 한쪽에다 같이 이렇게 고정하는데 이게 뭐 나 안 하겠다 그러면 그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인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옆에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 적어도 그 입구하고 화장실의 문하고 굉장히 가깝다면은 두 사람이 나갔다면 한 사람 정도는 거기 서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요. 사실 이번에 이제 이 그 김길수가 좀 빨리 검거가 된 것은 아까 제가 그 보니까 지인인 여성과 함께 있던 그 여경이 그 전화번호를 갖다가 순간적으로 포착해서 바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빨리 검거가 된 거지. 만약에 그 여경이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좀 더 오래 끌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처음에 이제 의정부 그리고 도봉구, 서울 도봉구 그리고 강남 여기서 마지막으로 목격이 돼가지고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점점 남쪽으로 간다.
그래서 고속터미널에서 마지막에 목격돼서 혹시 지방으로 그러니까. 간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좀 있었죠. 고속터미널에서 일단 까만색 옷을 사서 갈아입고 그 뒤에 이후에 행적이 포착이 됐는데 이제 여러 가지 교통수단과 도보까지 다 이용했습니다. 일단 고속터미널 인근에 사평역이 있어요. 그쪽으로 걸어서 일단 이동을 했고 사평역에서 택시를 타고 노량진으로 갑니다. 근데 노량진에서 어떤 숙박시설에 들어간 게 아니라 상가 건물에서 4시간가량 노숙을 하고 그리고 새벽 2시쯤에 택시를 타고 또 양주 쪽으로 갑니다. 양주 쪽에서 지인을 만나려고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양주에서 다시 버스로 의정부로 이동을 한 겁니다. 지금 검거된 장소죠. 그 의정부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PC방에 있다가 아무래도 그 여성에게 연락을 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검거가 됐는데 일단 검거를 해서 보니까 그 최초에 만났던 여성이 10만 원을 지급을 줬는데 그중에 7만 원을 택시비로 내고 3만 원을 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동생에게 그 양주에서 동생에게 현금을 받았다고 했죠. 그때 한 80만 원 정도를 받아가지고 그걸 사용해서 일단 검거 당시에 김길수에게는 총 43만 원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PC방에서 자기 이름 검색해가지고 자기 그 기사 막 검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양 변호사님, 이 도주 과정에서 보니까 뭐 나름 좀 안 잡히려고 머리를 굴렸더라고요. 그렇죠. 무엇보다 이제 머리 모양도 바꿨었고요. 그리고 주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했는데 좀 나름 신경을 쓴다고 했던 부분이 이게 지하철을 탈 때는 지하철 승차권을 구입을 해서 정상적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야 눈에 안 뜰 테니까. 근데 내릴 때는 그거를 승차권을 이 개찰구에 넣지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넘어서 갔답니다. 왜? 탄 역이 어딘지는 알지만 내리는 역이 어딘지를 모르게끔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경찰에서도 그걸 추적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고 숙박업소도 이용하지 않고 노숙을 계속해서 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어딘가 그 다음 어떤 생산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많이 힘들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긴 한답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그 이 김길수 관련해서 나온 보도 중에 제일 좀 놀란 게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집이 있어. 예, 그리고 이게 경찰은 김길수가 도주한 목적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주장과는 달리 우발적 도주가 아닐 가능성이 큰 걸로 판단하고 있는 건데 이 김길수가 지난달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붙잡히기 전에 체포되기 이전에 자신 소유 집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잔금을 받을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잔금 1억 5천만 원이 오는 10일 지급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 잔금을 확보하면 이후에 변호사비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정황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잔금 남아있는 게 도주에 동기부여한 측면이 있을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수님 짧게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김길수 도주 방향을 보게 되면은 안양에서 의정부 갔다가 양주 가서 동생 만나서 도피자금 마련해가지고 4호선 이제 창동에서 노원 와가지고 7호선으로 갈아타서 뚝섬 유원지에서 고속도 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어저께 제가 이거 좀 분석을 한 게 있는데 잡히기 전에 두 가지로 본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고속버스 터미널을 통해 가지고 전국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이미지를 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근데 시골 쪽으로 가면 훨씬 더 눈에 띄기가 쉬워요. 지금 마스크 쓰고 뭐 지하철 타고 다니면 옆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가능성은 다시 서울로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때가 아침 9시 한 30분 정도 됐는데 12시간 딱 지나가지고 의정부에서 이 사람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한번 트릭을 쓴 게 아닌가. 도주하는 그 방향성을 갖다 그렇게 제시하고 아마 이 전철을 타지 않고 뭐 버스라든가 다른 걸 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혔다는 거.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0대 강사가 장애가 있는 미취학 아동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건데요. 이에 다른 학부모들도 CCTV를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잘하게 때리고 명치 주먹으로 치고 뺨 때리고 이러는 거는 매 수업 시간마다 진짜 거의 뭐 매주 있는 일이었고 그리고 10월 5일 날은 정말 수업의 반 이상을 때린 것 같아요. 지금 뺨 두 대인가 세 대 때리는 영상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애를 계속 때려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피해 아동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센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렇게 유사한 일들이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되는데도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진짜. 네, 일단 처음 확인된 피해 아동은 7살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판정을 받았고요. 일상적인 대화가 거의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흥에 있는 언어치료센터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에 담당 강사가 바뀌었는데요. 그 이후부터 아이가 자꾸 센터에 가기 싫어하고 그리고 다녀올 때마다 몸에서 크고 작은 상처가 발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지난달에 수업 마친 아이 얼굴에서 손자국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걸 보고 학부모는 더 참지 못하고 바로 센터 측에 항의를 했는데 아이를 담당하던 게 30대 남성 강사였습니다. 이 강사는 장난감에 부딪힌 거라고 해명을 했는데 학부모가 CCTV를 계속 요구하고 집요하게 추궁을 하니까 결국 폭행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에 해당 학부모가 해당 30대 강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게 됩니다. 자, 해당 센터에 다니던 다른 학부모들은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이 사건을 알게 됐답니다. 뒤늦게 확인한 그 CCTV에 온갖 아동 학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는 거죠. 피해 아동 어머니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 아이들 중에서는 진짜 팔이 빠진 아이들도 있었고 입술이 터진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거를 선생님이 먼저 선수쳐서 이거 뭐 장난감에 부딪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아이들이 다들 말도 잘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뭐 말을 아예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러니까 선생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일이 거기서 일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도 못했으니까. 이 말을 못하는 아이다 보니까 그냥 믿거니 하고 그냥 이렇게 했던 건가 보죠. 게다가 저게 또 저는 이 사람이 왜 저기서 일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1대1로 이 교육을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말도 잘 못하는 상황이죠. 선생님한테 맞았어도 전달도 못하는 거고 선생님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학부모들한테 거짓말을 했던 거고요. 보신 것처럼 목을 압박을 하거나 발로 차거나 아니면 가르치지도 않고 아예 휴대전화로 게임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이한테 와서는 때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어요. 이게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만 골라서 보여드리고 너무 정말 끔찍하다고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무엇보다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애가 가기 싫다고 할 때 안 보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걸 보냈을까 그런 어떤 미안함이 들 거 아닙니까? 진짜 저 사람은 왜 저기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럴 거면. 방금 영상 나간 것 중에 자기 발을 아이들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게임하고 앉았어요 지금. 예? 저거 지금 보시는 거. 발을 지금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 게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부모들 주장에 따르면 피해 아동이 지금 약 30명? 그러니까 이 최초의 공론한 부모님이 이제 아동학대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이걸 다른 학부모님들은 보통 이제 언론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으니까 당연히 자기 아이들도 뭔가 그런 피해를 당한 의심 정황이 있었으니까 CCTV를 돌려봤겠죠. 근데 이 강사가 지난 1월부터 수업을 시작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CCTV를 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동안 피해를 당한 아동이 대략 3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 된다면 본인이 볼 수 있는 아이들에게는 전부 다 지금 폭행을 휘둘렀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CCTV가 지금 이게 5월부터 촬영된 건데 제가 아까 1월부터 아이들 가르쳤다 그랬죠. 그렇죠. 이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충격적인 게 다른 그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자가 순둥이라고 불렸대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시죠. 기분이 안 좋아서. 자, 피해 아동 부모님과 이 가해자 간의 실제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머리를 때리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얼마나 많이 때리셨나요? 최근 들어서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제가 핑계를 대라는 건 아닌데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어가지고. 최근에 때리신 거예요? 예, 최근에 제가 좀 감정적으로 좀 통제가 좋았어요. 그냥 선생님 기분이 안 좋아서 애를 때린 거예요? 예,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냥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때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수님? 그래서 CCTV가 없었으면 뭐 저런 얘기를 안 했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순둥이다. 그거는 강자에게 순둥이죠. 근데 이제 그 약한 자에게는 헐크가 되는 겁니다. 기분이 안 좋아서 폭행을 했다. 이게 자신의 행동을 갖다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근거가 될 수는 없죠.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왜 그러면 저 직업을 갖다 택했나라고 하는 것이 좀 저는 의심스럽고요. 아까 지게 보니까 뭐 다리 올려놓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안하무인이네요. 그러니까 주위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자기는 왕이라는 거죠. 글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저런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왜? 자기 스스로가 자기 감정을 통제를 못 해가지고 느닷없이 아이들에게 폭행을 갖다가 한 것이 다 찍혔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렇게 사과를 하고 난 뒤에도 자신에 대한 보도가 나간 이후에 이 부모들이 이제 CCTV 영상을 갖다가 불법 촬영했다라고 해서 또 분노를 표출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화가 나면 또 이렇게 폭력을 사용을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땐 저런 위험한 사람에게 앞으로도 계속 아이를 갖다가 맡게 할 것인가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해당 언어센터에 딱 오자마자 그렇게 막 폭력성이 발현된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피해 정도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직원이 이 센터에 오기 전에는 다른 경기도 화성에서 직원이 아니라 센터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도 역시나 장애 아동 교육을 했는데요. 그 센터의 리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30분 내내 수업은 안 하고 휴대전화만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만뒀다. 이걸 보고 학부모들은 현재 이전 센터에서도 혹시 유사한 범행이 있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또 학부모들은 이 원장과 강사가 지인 사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이런 평판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게 저 강사란 사람은 그렇다 쳐. 자, 그렇다면 센터장, 센터 원장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사건을 처음으로 공론화했던 학부모가 아이가 손찌검 당한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해당 원장한테 CCTV 공개를 요구하니까 못 보여준다.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문제된 행동이 없었다더라. 보여줘도 2배속으로 보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대 강사가 이 사건 때문에 결국 그만뒀대요. 근데 그만둔 이유와 관련해서도 그 사실, 그러니까 그만뒀다는 것도 숨기고 교통사고 때문에 이 3대 강사가 그만뒀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사건이 이제 결국 이렇게 저희 사건 만장에서도 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니까 이 CCTV를 그렇게 막 촬영해 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오히려 학부모에게 화를 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언론에 대해서 인터뷰에서는 본인 입장에서 사건 저희 폭행이 있었다고 단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또 센터를 계속 다니고 싶다는 학부모들 학생들이 많아서 어찌 될지 고민이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가장 걱정인 거는 아이들의 상태입니다. 예, 지금 이제 피해 학부모에 따르면 7살 된 아이가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를 포함해서 남자 어른들에게 손을 이렇게 올리면은 깜짝깜짝 놀란대요. 아이고야. 여자들은 괜찮은데 남자에 대해서는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또 이제 CCTV를 갖다 보는 것도 이 강사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보질 못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고소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요. 그쪽도 이제 뭐 변호사를 갖다 선임을 했다라고 하고 지금 이제 경찰은 이 CCTV 조사를 해가지고 뭐 어떤 법적인 처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법적으로는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들의 정신적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치료를 받으러 아이들을 보냈는데 거기서 폭력을 당해가지고 정신적 트라우마로 지금 이제 추가적인 그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글쎄요, 뭐 민사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센터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이 센터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2배속으로 보여주겠다는 건 또 무슨 얘기였을까요, 도대체?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미국 여성이 경남 통영의 욕지도를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술에 취한 중년 남성이 허락도 없이 일방적인 대화를 이어가더니 심지어 볼에 뽀뽀까지 한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방금 인트로 영상 보셨죠? 자, 이 기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미국인 여성 유튜버입니다. 외국 곳곳을 다니면서 여행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지난 4일에는 남자친구와 함께 그 통영 욕지도를 방문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점심 먹으러 바다 보이는 한 횟집을 찾았고요. 회랑 술을 주문해 두고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술에 취한 중년 남성이 여성 유튜버 옆에 갑자기 앉더니 혀꼬부라진 목소리로 말을 걸기 시작을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추태입니다. K 큰 오빠의 추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이건 진짜 직접 눈으로 보셔야 돼요. 보시죠. We met this guy. We met this guy, yeah. Now we're just drinking. We don't know if he wants a drink too or if he wants to go. 큰 오빠. Grandpa, grandpa. 나이가 있으니까 큰 오빠. Grandpa. 사진 봤잖아, 사진. 포토. Yeah, let's take a picture. Okay, go first. Okay. Take a picture. Then Okay. one, two, like this. Like one, two, like this. Like 1, 2, very cute. 1, 2. Hey, get the out of here. Come no opa. 아 진짜 이거 진짜 저는 솔직히 황당하기도 했지만 솔직히 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죠. 진짜 저 아저씨는 말이죠. 아저씨도 아니죠. 연령대가. 아 진짜. 아니 진짜 저거는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죠. 저 여행 유튜버들이라고 하는데 글쎄 저 여행 유튜버들이라서 성격이 좋은 거지 본인들 유튜브에 방송 중이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사실 낯선 나라고 하니까 소란을 문제를 일으킬까 봐 그렇죠. 꾹꾹 눌러 참은 거지. 맞아요. 저게 네. 자기네 나라에서였으면 저게 참을 일입니까? 어떻게 당연하죠. 된 거냐면 이 나이를 물어보다는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다가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성 유튜버가 25이고 남성이 28이니까 그럼 오빠라고 불러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 거기까지는 좋다고 쳐요. 그다음에 나는 큰 오빠야. 무슨 큰 오빠예요. 지금 큰 오빠가 아니라 사실은 할아버지 격이에요. 중간에 저 유튜버도 그래요. 큰 오빠 그러니까 그랜드파더 이렇게 할아버지란 뜻이냐고 그렇게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래놓고 우리 같이 기념사진 좀 찍어달라고 하면서 자기 그 휴대폰을 건넨 다음에 이 오른팔로 끌어당겨서 고개를 돌리니까 거기다 대고 이게 손으로 끌어당겨서 볼뽀뽀를 한 겁니다. 저 상황에서 술에 취해서 남성 유튜버한테도 또 볼뽀뽀를 했다라는 건데 아유 이게 진짜 요즘에 K자 붙으면 다 좋은 걸로 많이들 한국들 찾아오고 관광객들 많이 오는데 저 영상은 안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창피해요 진짜. 자, 어떤 분들은 아메리칸 스타일인가 보지 하실 수 있는데요. 저 외국인 커플 취객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진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직접 보시죠. I would like him. Generally, we like him, yeah. Except when he's trying to like pull my face towards him when he's trying to take a picture kissing my cheek. Oh my god, that was ridiculously hilarious. That was. 진짜 정말 저 영상을 저희가 편집해서 보여드린 건데 실제 영상을 아마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보시면 참 말이 안 나옵니다, 교수님. 글쎄요, 이 아메리칸 스타일이라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개념 없는 취객 스타일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은 이런 심리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는 우리 땅이고 너는 외국인이야 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너는 나보다 어리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식으로 막 행동을 해도 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나 오늘 술 좀 먹었거든 이해해 라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 여성에게 저런 행동을 갖다 했는데요. 제가 저분한테 좀 권하고 싶은데 미국 한번 가셔가지고 예. 남자하고 같이 지나가는 여자들한테 저렇게 한번 추근되면 예.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요. 예. 여기가 진짜 한국 땅이고 저분들이 그래도 외국인이니까 좀 점잖게 얘기를 해서 맞아요. 그나마 다행이지. 진짜로 저 미국 남성 같은 경우가 아주 성격이 까칠하면은 이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봉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양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외국인 커플이 한국에 와서 남의 나라 와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소란을 일으켜서 만약에 경찰서를 그거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참고 넘어간 겁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꾹꾹 참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여행 유튜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좋게 넘어가는 그런 형식이었고 저기서 끝나지도 않았고 또 뭔지 뭐 술값이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 할아버지라고 할게요. 저는 본인이 큰오빠라고 했지만 와서 술값을 내주긴 했답니다. 술값을 내주고 또 술값을 내주고 또 남자친구 선글라스를 가져갔다 또 돌려주기도 하고 부산에 사시는 분인지 어쩐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이렇게 막 손으로 전화하는 시험하면서 부산 오면 연락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이 취하신 거 차라리 많이 취해서 그런가라고 믿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저 유튜버들이 나중에 자기들 글로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이번에 올리는 영상은 평소에 우리가 올리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근데 여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법이다라고 그냥 훈훈하게 그러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훈훈하게 지금 맺은 것 같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좀 뭐라고 얘기 좀 해요 좀. 정말 제 볼이 막 후끈후끈하네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러니까 누리꾼들 생각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처럼 똑같습니다. 아유, 진짜. 제일 그나마 좀 부드러운 건 저분들 저런 말도 안 되는 행동에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 사과를 누리꾼들이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다. 그리고 제일 재밌는 건 망신당하도록 저 영상 절대 삭제하지 말아주세요. 저 K 오빠라는 사람 얼굴 만천하에 공개돼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 행동은 명백하게 성추행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 외국인 여성이 뭐 신기해서 저랬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일부 중장년 남성들의 이런 행태가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내국인 여성을 상대로도. 이런 거 있어요. 탑골공원 같은 데서 혼자 술 먹방하는 여성 유튜버들이 몇 분이 있는데 교수님 거기 보면 말이죠. 뭐 여성 유튜버들이 이렇게 혼자 혼술하는 장면을 딱 하고 있으면 이 취객 이 중장년 남성들 와가지고 저런 짓 합니다. 예, 술을 갖다가 일단 저런 분 같은 경우는 집에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밖에서 들면 바로 집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나이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나이를 먹어도 우리가 똑바로 먹어야 될 것 같고 또 행동을 갖다가 바로 해서 저렇게 국내에 있으면서 또 나라 망신시키는 저런 방법도 있긴 있네요. 예. 진짜 이건 정말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이 도주 피의자 김선용. 2015년 여름에 경찰이 대대적으로 배포한 수배 전단입니다. 키가 170cm에 몸무게 81kg, 표준말을 쓴다면서 도주 당시 CCTV까지 공개했습니다. 이 사건 개요부터 인상착의까지 상세히 밝혔지만 하루가 지나도 잡히질 않아서 이 경찰도 치료 감호소도 애가 타들어가는데요. 삼엄한 감시를 뚫고 이자는 어떻게 달아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숨어버린 범죄자로부터 시민들은 안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김선용의 28시간을 따라가 봅니다. 자, 2015년에 있었던 탈주범 김선용 사건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김길수 도주 때문에 이제 이걸 다뤘는데 김길수보다는 뭐 일단 빨리 잡혔어요. 일단 시작부터 짚어보죠. 네, 일단 수배가 내려진 게 2015년 8월 9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17분에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이자가 이명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감호 수용자였는데 이 치료 감호 수용자가 도망쳤다는 내용입니다. 이 남성은 33살 김선용입니다. 키가 170cm, 몸무게 81kg, 표준말을 쓴다, 회색 반팔티 차림에 환자복 하의 차림이다. 이런 설명이 덧붙었습니다. 얼굴 사진과 상반신 사진 그리고 도주 당시에 이 CCTV 캡처 화면도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자, 대전 시내가 발칵 그때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위험 인물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주치료감호소는 대전 5개 경찰서와 협조해서 검거 전담반을 설치했습니다. 또 이런 도주국이 딱 벌어지면 제일 먼저 확인한 데가 기차역, 버스터미널, 그다음에 이 김선용의 연고지입니다. 이제 사실 도주하기 몇 시간 전에 아버지하고 또 이렇게 면담 같은 거 아버지 면회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아버지 고향이 전남 무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연고지인 전남 무안에도 공조 요청을 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아버지에게도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친구가 또 대구에 있어요. 대구도 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길수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네, 말 그대로 일단은 이 김선용을 검거하기 위해서 정말 거의 전국의 모든 경찰서가 움직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아침에 대전의 한 시민이 이상한 게 있다 이런 신고를 했습니다. 교수님 뭐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보니까 이 아파트는 병원에서부터 약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웬 환자복이 아파트 계단에다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확인을 해보니까 바로 김선용이가 입고 나간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파트 CCTV를 확인을 해보니까 전날 오후 2시 20분에 달아났는데요. 10분 뒤인 2시 30분 정도에 이 아파트로 진입하는 저 장면이 나오네요. CCTV에 찍혔고 2분 뒤에 옷을 갈아입고 아파트를 빠져나갔는데 저 잘 보시면
저 아파트에 나올 당시에 옷이 알파벳이 적힌 반팔 티셔츠에 예. 푸른 계통의 긴 바지를 입었다. 그리고 난 뒤에 아까 탈주를 했을 때 입었던 환자복을 아파트 계단창에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추정컨대 이 김선영이가 이 의료 수거하면서 평상복을 찾아서 입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이 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이자의 이력, 어떤 이력을 갖고 있었습니까? 연쇄 성폭행범이었습니다. 특수 강도 강간을 17살 때 저질렀어요. 그러고 나서 23살에 또 특수 강간으로 또 이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출소하고 얼마 되지 않아 30살 무렵쯤에 이게 집을 찾을 것처럼 살집을 찾을 것처럼 이 여성들의 접근해서 흉기로 위협해서 성폭행한 게 3차례 연달아 저질렀던 거고요. 그래서 징역 15년을 선고를 받았던 상황이었었고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 병원에서 실제로 성욕 과잉장애, 그게 경계성 인격 장애까지 있다라고 선고를 받았고 치료 감호를 받으려고 집행 중이었는데 치료를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치료를 거부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환자복을 입고 있다가 도망갔다는 거 보니까 뭔가 김길수하고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네, 실제로 병원에서 도망을 쳤는데요. 이명 치료를 받기 위해서 8월 6일에 입원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김선용이 그 병원 7층 2인실에 있었는데 감호소 직원 2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실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겠다고 해서 그 발목 수갑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아하. 여기까지도 비슷한데 이 직원들이 수갑을 푼 뒤에 화장실에서 2, 3m가량 떨어진 간이 침대랑 의자에 각각 걸터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김선용은 실제로 화장실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다가 약 1분 정도 지났을 때 순식간에 문을 열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빠르게 도망을 쳤고요. 이 직원이 1층 문 좀 막아달라고 경비한테 다급하게 전화를 했는데 경비가 막아서려고 했지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당시 목격자들도 있었습니다. 감호소 직원이 급하게 따라가는 걸 봤는데 거리 차이가 이미 너무 많이 났다. 벌써 저쪽으로 멀리 가고 있었는데 거의 육상 선수처럼 굉장히 빠르게 달리더라. 이런 목격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저걸 놓치냐 말이죠. 네, 놓친 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김길수 때하고 거의 유사한 건데요. 김선용은 지금 보셨던 것처럼 저렇게 그대로 정문을 빠져나가서 유유히 대전거리를 활보를 했습니다. 근데 치료 감호소 측에서 경찰 지원을 요청했던 시간은 그날 오후 3시 47분이었는데 도주하고 나서 1시간 30분 뒤였습니다. 왜요? 일단 지금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인근 아파트 계단에서 옷까지 다 갈아입고 사라졌잖아요. 예.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직원을 동원해서 검거 작전을 벌이느라 신고가 늦었다.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김선영이 도주한 게 세상에 알려지면 고스란히 본인들이 책임을 짓게 두려워서 본인들이 어떻게든 이 사건을 수습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자, 1시간 30분 만에 신고. 그래도 이번에 김길수는 30분 만에 신고했는데 1시간을 당긴 건 당긴 거네요. 뭐가 됐든. 예, 근데 이런 가운데 8월 10일 날 오후 6시 55분에 이 김선영이가 대전 둔산 경찰서에 찾아와서 자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주 28시간 만인데요. 예. 찾아오기 1시간 전에 이제 경찰에다가 전화를 해서 저 자수하겠습니다라고 의사를 밝혔는데 불행하게도 이 김길수에 비해서 빨리 검거는 됐지만은 추가적인 그 범행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수를 하기 전에 이미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오전 대전에서 이제 여주인이 혼자 운영하는 상점을 발견하고 들어가서 침입을 해가지고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거기 20대 여성 업주를 둔기로 위협을 해가지고 상점 창고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양 변호사님. 근데 왜 갑자기 자수를 한 거예요? 그것도 참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간 유형인 거죠. 사실은 이제 장애가 실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고 그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원래 피해자를 통해서 한 150만 원가량 도피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건 실패를 했고 오히려 이제 피해자 스마트폰을 보고 내가 지명수배가 됐구나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랑 쭉 같이 있었는데 같이 있면서 피해자한테도 나 지금 너무 불편하고 심경이 괴롭다. 자기가 피해를 입히고 지금 감금하다시피 한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피해자하고 같이 택시를 타고 경찰에 가서 자수를 한 겁니다. 자수를 한 이유는 또 이렇게 너무 오래 도망 다니면 더 성범죄를 많이 저지를 것 같아서 자수를 했다. 이 얘기만 듣고 보면 또 멀쩡한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좀 이상한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 피해자는
가해자하고 지금 택시를 타고 계속 같이 경찰서 이거 그 사실상 끌려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그 경찰이 김선용이 자수 전화를 먼저 했는데 이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아서 오히려 시간을 더 끌었다 이런 의혹이 나왔습니다. 피해 여성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그 대전에 있는 여기저기 경찰서에다가도 걸고요. 뭐 112 이런 번호에도 걸었습니다. 그렇게 15통을 걸고서야 자수 전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이렇게 지체된 이유가 그 최초 신고 전화 받았던 게 한 경찰서 민원실이었는데 이 민원실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김선용 모르는데요? 라고 답변을 했던 겁니다. 아 지금 수배 내려진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게 경찰이 추후에 설명한 내용인데 겨우겨우 어찌됐든 신고 전화를 했고요. 그럼 경찰이 잡으러 왔어야 하는데 경찰서가 코앞이었는데도 30분 넘게 경찰이 도착을 안 했다는 겁니다. 결국 피해 여성은 사실상 택시에 같이 동승을 해서 끌려서 이 김선용과 같이 경찰서까지 가게 된 겁니다. 경찰 민원실 때문에 1시간 이상 더 악몽에 떨어야 했던 건데 경찰은 추후에 설명한 내용이 말씀드렸다시피 전화 받은 민원실 직원이 당시 공개 수배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김선용이랑 통화한 사실도 기억을 잘 못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렇게 입장 밝혔습니다. 야 진짜 저 때 정말 엉망진창이었구만요. 양 변호사님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특수 강도 강간 혐의로 17년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7년간 사실 이 성중독 약물치료 흔히 일반에서 얘기할 때는 화학적 거세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화학적 거세의 첫 번째 사례가 된 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다가 석 달 만에 거부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그때 당시에 재판부에서 치료도 본인이 거부했고 그러면 본인이 성적 장애가 있다고 하지만 과연 극복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게다가 피해자가 겪었을 어떤 정말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화학적 거세 명령까지 내렸던 겁니다. 50살에 나옵니다,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왜 수감자들이 도중에 이렇게 탈주하는 일들이 발생하느냐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이 두 사람이 전부 다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도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뭐 활보를 하다가 검거가 되긴 됐는데 앞에 있는 그 김선영이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도주 1시간 반 만에 신고가 됐고 김길수는 1시간 만에 신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이번에 김길수 같은 경우도 눈앞에서 바로 문을 차고 나가니까 그 두 사람이 뛰어다니면서 도주한 이 수감자를 갖다 잡으러 다니다 보니까 1시간 되니까 이미 그 어떤 그 초기 단계에서 체포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다 놓친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규정을 바뀌어가지고 저렇게 지연 신고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책임을 갖다 묻는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병원의 그 입원실에 화장실이 입구하고 가까이 있으면 뭐 수갑을 채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그 앞에서라도 거기에서 막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좀 긴장을 하셔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수많이 이제 고생하시는 그 공무원들 이 사기 떨어뜨리고 그리고 한두 명이 이제 실수를 해서 조직의 명예도 떨어뜨리고 예. 이게 온 그 사회적인 논란이 되니까 좀 긴장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화학적 거세가 말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 이건 사실상 치료 행위입니다. 의료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이 돈 엄청나게 예산 많이 듭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차라리 물리적으로 이런 말씀까지 하고 계시는데. 자, 일단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인도로 가보시죠. 버스 한 대가 도로 위에 있던 차와 인력거, 오토바이까지 모조리 들이받으면서 돌진합니다. 행인들도 놀라서 걸음을 멈추고 몸을 피하는데요. 버스는 세워져 있던 여러 대의 오토바이를 덮치고서야 멈추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뿌연 먼지 속에서도 아수라장이 된 도로를 달려가서 이 쓰러진 인력거를 세워봅니다. 아, 다쳤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버스는 이미 저 멀리서부터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대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보행자를 치고도 멈추지 않았고요. 그대로 도로 위를 덮쳐버렸던 겁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다른 남성도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이 불행 중 다행히도 버스에 승객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 왜 저런 거예요? 이 버스 기사가 곧바로 체포가 됐는데요. 구금된 상태로 조사 중인데 이 사고 당시에 간질성 발작 때문에 아이고야. 운전대를 놓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버스 회사는요, 간질 환자라면 지원서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버스 기사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찰은 일단 버스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호주로 가보시죠. 네, 차 위에 올라간 남성이 일명 정글칼이라고 불리는 마체테를 들고는 마구 내려치고 있습니다. 무서워. 누군가와 무서워. 한참을 씨름하고 있는데 이 남성은 경찰이 오고서야 차에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무서워. 이 흉기 난동이 있기 전 영상입니다. 수상한 두 남성이 바닥에 뭔가를 뿌리더니 재빠르게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쫓는 이 남성, 흉기 난동을 부리던 그 남성이었습니다. 이 10대 소년 2명이 들어와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했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10대들을 쫓았던 겁니다. 10대 소년들은 차에 올라타서 도주를 했고요. 남성도 역시나 이들을 추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년들이 탄 차가 멈춰서자 차를 들이받으면서 난투극이 시작이 됐습니다. 칼부림의 이유는 있었군요. 이유는 있었는데요. 차에서 내린 10대 소년들은 이 정글칼로 남성을 위협을 했고 남성이 그 정글칼을 뺏어 들고는 10대들을 다시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남성은 어깨와 다리에 상처를 입었고요. 10대 소년 중에 하나는 손과 얼굴을 크게 다쳐서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 남성과 10대 소년들 모두 현장에서 체포가 됐고 폭행,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있기 1시간 전 주택가에서 일어난 차량 화재가 이 사건이랑 서로 연관된 걸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한 여성이 달리고 있는 차 문을 벌컥 엽니다. 그리고는 고민도 없이 차에서 대뜸 뛰어내리는데요. 설마. 여성은 당연히 바닥에 넘어졌죠. 그런데 이를 본 남성,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혀 놀란 기색이 없네요. 열린 차 문을 닫고 계속해서 달립니다. 자,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택시에서 그런다고 요금 내리면 때문에 어떡해. 승객과 기사 사이 신랑이가 벌어졌던 겁니다. 승객은 말이 안 통한다며 달리는 택시에서 냅다 뛰어내렸고요.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승객은 조금 다쳤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 병원 치료 중이고요. 경찰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택시기사의 영업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요구한 20위안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적정 가격이었다고 하네요. 낙법을 배우셨나?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많은 인파가 모인 이곳에서 한 여성이 어린 여자아이를 받아 안습니다. 아이와 함께 사진도 찍고 또 아이를 쓰다듬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얼굴 조금 다르죠? 무슨 일인지 얼굴 전체가 새카맣습니다. 뭘까요? 네, 이제 막 2살이 된 이 아이는 손바닥과 발바닥을 제외한 모든 곳에 털이 자라는 희소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일명 늑대인간 증후군으로 불리는 선천성 전신 다모증인데요. 얼굴은 물론 팔과 다리 온몸에 털이 아주 수북이 자란 모습입니다. 심지어 이 병은 전 세계 100명 미만이 앓고 있을 정도로 아주 희소하고요. 또 치료 방법이나 원인도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자, 일단 아이 몸도 몸이지만 뭐 가족들, 아이의 가족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 좀 따가웠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뭐 좋은 소식이 있었다면서요? 네, 바로 아이를 안아준 그 여성 바로 말레이시아의 왕비였습니다. 이 아이를 양녀로 입양해서 세상에. 학비와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싶다는 편지를 보낸 건데요. 하루아침에 말레이시아의 공주가 된 셈이죠. 그렇군요. 와우, 공주가 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사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